고향 가는 여자. 혜정은 머리를 묶고 가방을 맸다. 창밖으로 4월의 햇살이 뜨겁게 들어왔다. 낮 기온이 초여름처럼 뜨거울 거라 했는데 맞았다. 그래도 혹시나 비가 올지 몰라 그녀는 창문을 꼼꼼히 닫고 집을 나섰다. 아파트 화단에는 꽃봉오리였던 목련꽃이 하얗게 벌어졌다. 아이를 낳은 엄마의 가슴처럼 뽀얗고 젖냄새가 폭폭 풍기는 것 같았다. 그녀를 본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다. 잘 돌아다니지 않거니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아파트 주민과 별로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 간단히 고개를 숙이고 인사만 할 뿐 쓸데없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이미지 관리를 해야 했다. 이전과 달리 요즘 소설가들은 이미지가 곧 베스트셀러와 직결되기도 했다. 혜정은 집을 나와 기차를 타기 위해 청량리로 향했다. 그녀는 한 달에 한 번 어김없이 고향에 갔다 왔다. 남편 형기는 그녀가 고향에 갔다 온다고 하자 핀잔하듯이 말했다. 왜 그놈의 글은 매번 안 써진다는 거야? 남편이 투덜댈 때마다 혜정은 이렇게 말했다. 엄마를 봐야 마음이 편해지는 걸 어떡해. 불안을 타고났나 봐. 혜정은 애써 남편을 외면했다. 형기는 출근을 하면서 혜정에게 잘 쉬고 오라면서도 여느 때와 달리 한마디 덧붙였다. 매번 이럴 거면 아예 장모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지. 그녀는 현관을 나서는 남편의 뒷모습을 흘끗 쳐다보다가 그 말에 양볼이 뻘겋게 달아올랐다. 혹시 남편이 볼까봐 얼른 고개를 돌렸으나 그는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것이다. 형기는 국문과 교수로 혜정을 만나기 전에 같은 학교 소설 동호회에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과 같이 활동한 적이 없었다. 모임에 가입했을 때 형기는 대학원생이 되어서 이미 그만둔 상태였다. 그가 학부 때 소설 동호회에 들어온 이유는 혼자 좋아했던 여학생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학생은 형기를 전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언제부터인지 동호회에 나오지 않았다. 혜정은 남편이 좋아했던 그 여자 선배가 누구인지 묻지 않았다. 남편이 불쾌할까봐 그런 것이 아니라 굳이 그럴 필요를 못 느꼈다. 그녀는 청량리 기차역에서 표를 끊었다. 아직 원주로 가려면 20분이 남아있어서 대합실에 앉아있다가 가방을 열어 A4 용지에 프린트한 원고를 꺼냈다. 지난밤 남편은 대학생들 MT가 있어서 거기 가야 한다면서도 그녀의 소설을 꼼꼼히 고쳐놓았다. 맞춤법, 띄어쓰기, 비문, 이상한 문장, 더 첨가해야 할 부분, 참고하면 좋은 소설들. 그녀는 고맙다는 생각보다 연필로 쓴 남편의 글씨들이 너무 희미해 금방이라도 새처럼 날아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 작품은 수정하고 좀 묵혔다가 다시 고쳤어. 초조해하지 말고. 전번에 썼던 다른 작품은 어떻게 했어? 이번에는 동인문학상이나 이상문학상 꼭 받아야 하는데. 남편은 그녀에게서 새로 건네받은 원고를 배낭가방에 쑤셔 넣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건 MT 가서 읽어야겠다. 남편은 일요일 저녁에나 돌아온다고 하면서 집을 나간 것이다. 혜정은 대합실 의자에 앉아 남편이 수정해 놓은 원고를 보다가 그것을 반으로 말았다. 기차가 원주를 거쳐 신림역에 도착했다. 이곳이 그녀의 어머니가 사는 고향이었다. 혜정은 낯익은 창밖을 물끄러미 보았으나 곧 고개를 돌렸다. 고향에 내리지 않았다. 20분을 더 가서 은수역에서 몸을 일으켰다. 남자는 여기에 서 있었다. 권색 영문 모자와 제복을 입은 남자는 햇빛 속에 있는 그림자 같았다. 혜정은 그 남자를 보자 가슴이 두근거려 좌석 등받이를 잡고 영무원의 모습을 보며
기차에서 천천히 내렸다. 동시에 머리에 묶은 고무줄을 빼버렸다. 머리가 툭 떨어지면서 어깨에서 달락말락 물결쳤다. 그녀가 내리자 기차는 철커덕 철커덕 소리를 내며 제천을 향해 떠났다. 시원한 바람이 일순간 몰려왔다 사라졌다. 영무원은 곱고 하얀 얼굴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모자를 벗었다. 그는 진수였으며 은수역에서 영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모자를 손에 쥔 채 혜정을 바라보고 있었으나 그 어떤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나 있었다. 진수는 아침부터 혜정을 계속 기다렸다. 그래서일까? 혜정은 진수의 눈이 먼 곳을 보는 데 익숙하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그녀가 앞에 있을 때도 그는 철로 먼 곳을 보는 것처럼 혜정을 보았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그녀에게 더 아련함마저 주었다. 그가 앞장서서 역사 안으로 들어갔다. 혜정은 가방 하나를 맨 채 그를 따라 들어갔다. 대합실에는 긴 의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고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그들에게 아늑함과 편안함을 주었다. 대합실 안 사무실로 들어간 그는 철로 된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대합실에 혼자 우두커니 서 있는 그녀에게 열쇠를 내밀었다. 피곤한데 먼저 가서 쉬고 있어. 혜정은 열쇠를 청바지 주머니에 넣고 마치 그를 모르는 사람처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건널목으로 갔다. 진수는 철도를 건너는 그녀의 모습을 우두커니 지켜보았다. 그녀가 반대편 길로 넘어가자 큰 길이 나왔다. 그 길에서 혜정은 벚나무에 꽃들이 하얗게 피어있는 것을 보았다. 벚꽃은 마치 눈보라가 치는 것처럼 바람에 날렸다. 그녀는 어지러웠다. 꽃잎이 자신의 이마와 뺨에 눈송이처럼 차갑게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진수는 아직 철도 건널목에서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눈 속에서 얼어붙은 사람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혜정은 그가 자신을 계속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조차 신경이 쓰였다. 철커덕 철커덕 기차가 또다시 빠르게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벚꽃 나무들을 보자 벚꽃이 혜정의 눈을 시리고 아리게 했다. 그 하얀 빛에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렀다. 이 길도 언젠가는 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떨어진 하얀 꽃잎들을 보다 몸을 떨었다. 작년 겨울 진수를 이곳에서 다시 만났을 때 펑펑 내리던 눈은 너무나 따뜻하고 심지어 불꽃 같았다. 그 눈을 맞으며 그와 걸었던 그녀는 지금 또다시 그 장면이 그녀 앞에서 환영으로 펼쳐지는 것을 보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문학을 하겠다며 혜정은 이곳 신림을 떠났다. 진수는 혜정을 사랑했으나 공부는 보통이었고 집도 부유하지 않아 공무원이 돼야겠다고 하였다. 혜정은 그의 꿈이 고작 9급 공무원인가 싶어 실망했다. 그것도 은수역에서 영무원을 하고 싶다는 그의 말에 한숨을 내쉬었다. 왜 하필 은수역이야? 혜정이 묻자 진수는 그녀를 처음 만난 곳이 은수역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당시 혜정은 어머니랑 충주에 있는 친척집에 갔다 올라오는 길이었다. 자리가 없어서 어머니랑 아무 데나 앉았는데 진수가 다가와 자신의 자리라며 혜정에게 말했다. 진수의 말에 어머니가 일어나려고 하자 그는 괜찮다며 다른 자리를 찾아 두리번거리더니 어떤 남자 옆좌석에 앉았다. 혜정이 신림에서 내렸을 때 그도 따라 내렸다. 혜정은 그가 고마워 다시 한번 그의 인상착의를 확인했다.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혜정의 손을 잡아 끄는 바람에 인사도 못하고 헤어졌다. 그는 큰 키에 말랐으며 호수 같은 평온한 얼굴이었다. 혜정이 그를 다시 만난 것은 학교에서였다. 혜정은 단박에 진수를 알아봤다.
혜정은 진수의 섬세하고 조곤거리는 목소리를 좋아했으나 그의 꿈이 너무 시시해 헤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혜정은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진수와의 헤어짐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깨달았다. 그는 혜정의 몸에 빠져나가지 않고 어딘가 깊이 숨어 있었으며 언젠가 혜정이 부르며 깨어날 기세였다. 저녁 어스름이 되어 벚꽃이 발 아래 하얗게 빛날 때쯤 현관 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진수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침대에 누워있는 그녀를 보았다. 혜정은 옷을 입은 채 이불도 덮지 않고 침대에 쪼그리고 누워 잠이 들어 있었다. 진수는 조용히 밖으로 나가 저녁 창거리를 사가지고 들어왔다. 혜정이 깨어났을 때 베란다에 어둠이 반쯤 몰려와 있었다. 진수가 그녀 앞에 미역국을 떠왔다. 웬 미역국이야? 혜정이 식탁 위에 숟가락을 들며 물었다. 어제 당신 생일이었잖아. 그는 그녀 앞에 자리를 잡았다. 혜정은 자신의 생일이었다고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다. 남편은 혜정의 생일을 알아서 챙겨준 적이 없었다. 그녀가 얘기해야 그런가 보다 하고 선물을 사왔다. 선물은 항상 그녀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었다. 그래서 선물을 받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그냥 필수품을 사온 느낌이랄까. 혜정은 남편과 연애할 때에도 책 외에 다른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물론 남편이 가끔 같이 가다가 옷을 사주기도 했지만 그런 일은 극히 드물었다. 그녀가 책 말고 다른 걸 사달라고 해서 남편과 밖으로 나왔지만 결국 혜정은 서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거 사는 거 어때? 하고 백화점이나 쇼핑몰에서 시계를 차보면 형기는 재차 이렇게 물었다. 꼭 필요한 거니? 그러면 혜정은 주저하며 말했다. 뭐 꼭 그런 것은 아니고. 혜정이 상점에서 옷을 고르면 형기가 또 물었다. 꼭 필요한 거야? 그 말에 혜정은 다시 옷을 제자리에 걸어놓고 나왔다. 어때? 맛있어? 미역국을 먹으며 진수가 그녀에게 물었다. 혜정은 이렇게 오랜만에 맛있는 미역국은 처음 먹어본다고 하였다. 놀라지 마. 인스턴트야. 물만 넣고 끓이면 금방인데 뭐. 혜정은 진수가 만든 음식이 다 맛있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잘 먹지도 않는 인스턴트까지도. 그가 자취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음식을 잘 만들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와 함께 있으면 맛없는 음식이 거의 없었다. 진수는 케이크 대신 생일 선물을 사왔다며 조금 있다 보여준다고 했다. 혜정은 이 남자가 오히려 남편처럼 느껴졌다. 그는 먼 길을 왔으니 쉬라면서 그릇을 씻기 시작했다. 주방에 서 있는 진수가 남편의 모습과 뒤섞였다. 그녀의 남편은 스스로 설거지를 하거나 밥상을 차린 적이 거의 없었다. 어쩌다 남편이 주방에 서 있을 때면 그릇들이 딱딱 서로 부딪혀 둔탁한 소리를 냈다. 이러다가 깨지는 게 아닐까 걱정이 들면서 괜히 시켰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그냥 놔둬, 내가 할게 라고 말하면 남편은 거품 묻은 그릇을 그대로 놔둔 채 얼른 손을 씻고 방으로 들어갔다. 진수는 그릇들을 수세미 대신 스펀지를 사용했다. 그릇이 상처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한 진수의 섬세한 모습에 그녀는 놀랐다. 반면에 남편은 생활에 대한 관심이 없었지만 학생들의 작품이나 문학 심사평 혹은 혜정의 작품을 고쳐주는 데는 온갖 정성을 들였다. 그렇게 하는 게 힘들고 고마운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혜정은 늘 삶에서 뭔가가 빠진 듯한 느낌이었다. 어떤 때는 베란다 귀퉁이에 늘어진 선인장을 바라보다가 그 모습이 마치 자신과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녀가 샤워를 하고 나오자 진수가 방에서 선물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혜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진수가 준 선물 포장지를 뜯었다. 속옷이었다. 말도 마. 진수 얼굴이 순식간에 벌겋게 변했다.
그는 여자 속옷 고르는 게 얼마나 창피한 줄 아느냐며 손으로 뺨을 문질렀다. 혜정은 입어봐야겠다며 베란다로 가서 커튼을 쳤다. 그 순간 진수는 고등학교 때 처음 혜정과 함께 보냈던 날이 떠올랐다. 그때 둘은 서로 처음이었고 서툴러서 오히려 더 아련하게 남았다. 그리고 지금 그때와는 다르지만 그녀는 여전히 풋풋한 풀꽃 냄새가 났다. 혜정에게 그와의 만남은 처음에 자신이 시인이 되려고 했을 때의 그런 기분이었다. 그녀는 시인과 대상이 하나가 되는 순간을 그에게서 느꼈다. 시적 순간. 진수는 그게 뭐냐고 물었지만 그에게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다. 진수는 하나의 이미지, 서사보다는 찰나를 붙잡는 시인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달콤한 향기를 뽑아내어 다시 그녀에게 돌려주었고 그녀는 미처 알지 못했던 그 기쁨을 맛보았다. 그녀는 잊었던 어떤 존재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듯 그를 통해 또 다른 자신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받아 넘겨주기를 반복했다. 그는 벚꽃나무를 보다가 벚꽃이 된 사람처럼 보였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몸이 조각조각 찢어져 벚꽃처럼 터져 흩날리는 것을 보았다. 벚꽃들은 4월의 빗속을 날아다녔고 눈이 시리도록 빛났다. 그러나 꽃들은 어느새 눈이 되어 그들의 마음속에 차갑게 내렸다. 멈추지 않을 것처럼. 소설 동호회 회원들은 혜정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그녀는 또다시 신춘문예에 떨어졌다. 회원들 중 3명이 중앙문단과 지방문단에 각각 당선되었으나 그녀의 작품은 최종 심사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을 축하하기 위해 동호회에서 모임을 가졌지만 그녀는 나가지 않았다. 그녀는 철저하게 글쓰는 재주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다. 혜정이 다시 동호회에 나타난 것은 신춘문예가 끝나고 6개월이 지나서였다. 회원 중에 경자라는 아이가 소설 동호회에 같이 가자고 그녀를 북돋아 주었기 때문이다. 혜정은 아무 생각 없이 경자를 따라 맥주집에 갔다. 오랜만에 나타난 혜정을 보고 소설 동호회 회원들은 놀랐다. 그녀는 머리를 길렀고 화장을 진하게 했으며 무엇보다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다. 부스스하고 폐결에 걸린 사람처럼 콜록거리던 삐쩍 마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끽 나무 문소리가 나면서 맥주집에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강의가 늦게까지 있었다며 그들이 앉은 긴 테이블로 다가갔다. 혜정이 들어가도록 일어나 길을 터주자 그제서야 형기 선배는 그녀를 보며 웬일이야? 하며 좀 더 들어가 앉았다. 그는 살이 너무 빠져서 바지가 옆으로 돌아갈 정도였고 가방 외에도 서너 권의 책을 쥐고 있었다. 혜정이 신춘에 떨어지고 나서 그동안 술자리에도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형기는 들어서 알고 있었다. 혜정은 무겁게 걸친 코트를 벗어버린 것처럼 마음이 한결 가볍고 밝았다. 심지어 그녀는 몸에 잘 나왔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스스로 재주가 없다고 인정하기 싫었지만 더 이상 숨고 싶지도 않았다. 너 형기 오빠 여름 신춘 평론 부분에서 상 받은 거 알아? 경자의 말에 긴 테이블 사선 쪽에 앉아있는 형기 쪽을 혜정이 흘끗 보았다. 문과대 앞에 현수막 걸어놓았더라. 경자의 말처럼 혜정도 물론 보았다. 그러나 비평 따위는 시시해서 관심조차 없었다. 혜정은 비평이 남의 몸에 붙어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과 같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비평을 극단적으로 생각했기에 그녀의 작품에 대한 욕심은 더 컸었는지 모른다. 비평을 하느니 차라리 난 삼류소설가가 되는 게 낫겠어. 혜정이 경자에게 속삭이며 말했다. 그 말을 들었는지 형기가 갑자기 술잔을 내려놓으며 혜정이 쪽을 바라보았다. 꽤나 그 잘난 상 탔다고 뭐라도 된 줄 안다고 그녀는 속으로 형기를 우습게 생각했다.
형기가 회원들에게 최근 소설들은 플롯이 엉망이고 눈물만 쏙 빼는 싸구려 소설이라며 비평을 놀아놓았을 때 그녀는 형기가 눈꼴 시려웠다. 그는 남의 작품 대놓고 카질하겠다는 면허증 하나 따놓고 되게 으스대는 것 같았다. 그녀의 속마음을 듣기라도 한 듯 형기는 소설을 못 써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는 말했다. 자신에게 소설은 구원도 위안도 그 무엇도 아니고 소설은 단지 소설 그 자체일 뿐 그 이상의 의미가 없어서 그만둔 것이라고. 형기는 혜정에게 비평가가 소설가보다 한 수 아래로 보이지 하고 물은 적이 있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녀는 시니컬하게 말했다. 뛰어난 축구 선수가 아니어도 감독이 되어 팀을 이끌 수 있는 거야. 그 자리에서 요구되는 자질이 다 다른 것처럼. 혜정은 형기의 말에 핑계도 화려하다고 속으로 피식 웃었다. 진수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다음 날 혜정은 일찍 일어나 그의 컴퓨터 앞에 앉았다. 남편이 표시해놓은 소설을 고치고 있는데 그가 늦게 일어나 의자에 앉아있는 혜정을 물끄러미 보더니 다가가 어깨를 잡았다. 그녀는 진수를 올려다보며 이 부분 어떤 것 같아? 하고 물었다. 진수는 숨을 죽이고 화면에 떠있는 문장들을 천천히 읽었다. 그는 잠시 동안 말이 없더니 죄지은 사람처럼 조용히 말했다. 내가 이런 걸 어떻게 알아? 나는 소설의 플롯이니 이런 거 뭔지도 몰라. 이게 뭐야? 알레고리로 쓰여졌다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는 화장실로 갔다. 혜정은 오랜만에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다. 이 부분을 고쳤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면 형기는 바로 대답해 줄 것이다. 그러나 전화를 걸지 못하고 참고 있었다. 그녀에게 참는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특히 소설과 관련된 일이 있을 때는 더욱 그랬다. 결혼 전에 혜정은 남편과 수없이 싸우고 헤어지기를 반복했으나 3일을 넘기지 못하고 그녀가 먼저 전화를 걸곤 했다. 혜정은 비평가인 남편을 자신보다 한 수 아래라고 무시했지만 그의 자양분 없이는 소설가로 태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무엇보다 소설은 그녀의 삶에 의미를 주는 일이었다. 형기 또한 혜정과 결혼하기 전에 그녀가 전화를 하며 만나러 가곤 했는데 이유는 그녀가 자신의 진정한 존재 가치를 느끼게 해줬기 때문이다. 형기는 혜정의 작품을 비평해주는 동안 온전히 자신이 될 수 있음을 알았다. 그것은 다른 여자들을 만나면서 느끼지 못한 자신의 일에 의미와 가치를 주는 일이었다. 혜정은 컴퓨터 화면에 뜬 자신의 소설과 남편이 고쳐준 원고를 보면서 그에게 달려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녀의 머릿속은 채워지지 않는 궁금증으로 점점 공허해졌다. 마치 그 공간은 몹시 말라 쪼그라든 방광 같았다. 그녀는 그 공간을 남편의 목소리로 가득 채워 시원한 오줌으로 실컷 내보내고 싶을 정도였다. 어제 먹다 남은 미역국을 먹고 혜정은 진수와 밖으로 나왔다. 햇빛이 여름처럼 따가웠다. 그들은 시골 5일장이 열리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진수는 그녀에게 결혼 생활이 재밌느냐고 물었다. 그건 왜 묻는데? 그녀를 잡은 진수의 손이 떨어질 것처럼 힘이 없었다. 내가 나를 만나러 오는 이유를 생각해봤어. 이유를. 혜정은 그의 말에 차갑게 말했다. 그건 네가 더 잘 알잖아. 그녀는 장에 들어선 시장 쪽을 바라보았다. 날 이상한 여자로 봐도 좋아. 진수는 혜정이 화가 났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러면서 그녀는 조용히 덧붙였다. 난 이곳에 오지 않으면 29일을 살 수가 없어. 이 하루가 나한테는 29일보다 더 소중하다고. 그걸 어떻게 매번 설명해야 하는데. 5일장이 들어선 시장바닥에서 시골 사람들이 봄나물이며 곤드레 나물을 팔고 있었다. 혜정은 지푸라기로 두릅을 엮어 파는 것을 보자 진수를 그쪽으로 끌고 갔다. 갓 딴 두릅은 여렸으나 가시가 돋친 게 푸릇푸릇했다.
그녀는 곰치와 풋고추, 참외와 딸기를 샀고 진수와 천막으로 들어가 감자를 썰어 끓인 칼국수를 먹었다. 혜정은 너무 푸짐하다며 진수에게 칼국수를 덜어주었다. 감자 냄새가 구수하게 훅 끼쳤다. 그녀는 진수와 함께 있으면 소설이 자신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소설을 쓰지 않아도 그와 함께 있을 때는 시간이 잘 흘러갔고 심심하지 않았다. 다리를 땅에 딛고 사는 것처럼 평온했다. 희한했다. 이렇게 진수와 장을 보고 닭을 사들고 그가 사준 슬리퍼를 사들고 저녁 어스름에 돌아와도 소설을 못 써 화가 나거나 시간을 뺏겼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 그러나 남편과 있을 때는 소설을 쓰지 않으면 우울했고 왜 사는지 모를 정도로 삶이 무가치하게 느껴졌다. 어떤 때는 미쳐버릴 것 같았고 남편의 어깨만 쳐다봐도 숨이 턱턱 막혔다. 그러나 진수와 있을 때는 소설을 쓰려고 해도 써지지 않았고 또한 쓸 필요도 못 느꼈다. 그녀가 남편에게 소설을 쓰기 위해 고향에 갔다 온다고는 했지만 사실 집에 있을 때 더 잘 써졌다. 단지 답답하고 숨이 막혀서 그런 것뿐이다. 그래서 그녀는 소설이 슬픈 장르라고 생각했다. 남편이랑 있었으면 이렇게 장 보는 시간도 아까워 난리를 치고 미친년처럼 머리를 쥐어뜯었을 것이다. 엄마, 나 이혼할래. 혜정은 1월 초 신림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갔을 때 속내를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고 혜정에게 도리어 화를 냈다. 남편도 이제 정교수가 됐고 게다가 너를 유명한 작가로 만들어진 사람인데 왜 복을 차는 거야? 혜정은 복이라는 어머니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정서적으로 만족이 안 돼요. 정서적으로요. 어머니가 공감할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 오히려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그게 뭐 그리 대단하고 중요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김서방보다 행실 나쁜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말에 혜정은 고향에 와도 더 이상 어머니 집에 들리지 않고 바로 진수희 집에 갔다. 형기는 혜정이 어디 바람 쐬러 가자고 하면 귀찮았고 피곤했다. 그는 별로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혜정이 같이 가자고 하면 혼자 갔다 오라고 하였다. 그는 논문을 써야 했고 문학 심사평을 하러 제주도를 가기도 하고 신문에 서평도 써야 했다. 강의 외에 하는 일이 더 많았다. 그래서 방에 틀어박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결혼하고 나서는 가까운 공원에 혜정이랑 같이 간 적도 없었다. 어느 날 혜정이 형기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꽃 구경 가요. 그랬더니 형기는 베란다를 보며 저기 꽃 있네. 저거 봐. 하면서 그냥 방으로 들어갔다. 형기는 논문과 관련된 책을 마저 읽어야 했다. 그녀가 너무하다고 하니까 지금 밖에 나가 놀 시간이 되냐며 남편은 되려 그녀에게 뭐라고 하였다. 그 일이 있은 후 혜정은 고향의 엄마 집에 내려왔다가 남편에게 전화했다. 그러자 그는 친구랑 점심을 먹고 북악산에 꽃 구경 왔다고 하였다. 혜정은 남편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자신의 말은 듣지도 않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형기는 그 많은 책을 읽으면서 그녀라는 책은 별로 읽고 싶어 하지 않았고 실제의 책들을 읽는 데 익숙했다. 그래서 혜정은 그가 왜 비평밖에 할 수 없는지 점점 실감하게 되었다. 김서방은 너를 유명한 소설가로 만들어주었어. 나는 내 딸 이렇게 만들어준 김서방이 솔직히 고맙다. 형기를 편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그래, 그럼 이혼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어머니가 혜정에게 따지듯 물었다. 혜정은 고등학교 때 만났던 진수 얘기를 꺼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너희들 헤어진 지가 언제인데 설마 아직도 만나고 있는 거니? 하고 소리를 쳤다. 혜정은 작년 12월에 어머니를 만나러 신림에 왔다가 진수 소식을 듣고 은수역까지 갔다 왔다. 어머니는 어쩔 줄을 몰라 불안하게 주방을 소성였다. 이혼 말은 하지 마라. 나를 좀 봐. 네 아버지와 이혼하고 나서 이렇게 혼자 살면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다. 진수와 헤어져. 시골 영무원과 너는 전혀 안 어울려. 진수가 너에게 뭘 해줄 수 있을 것 같니? 혜정은 진수가 아니어도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하였다. 그 말에 어머니는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라고 사정사정하였다.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에 잠기더니 혜정에게 이혼하지 않는 조건으로 고향에 내려온다는 핑계를 대라고 하였다. 그 다음에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렇게 혜정은 더 이상 형제와의 이혼을 어머니한테 꺼내지 않아도 되었다. 5일장에 돌아온 그들은 거실에 쓰러졌다. 베란다 문을 열자 바람이 솔솔 들어왔다. 혜정은 이 집이 오래전부터 그녀와 같이 살았던 것처럼 편했다. 그녀는 거실에 누워 눈을 감았고 진수는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를 했다. 진수의 노랫소리가 물소리와 함께 열려진 문 사이로 들려왔다. 그 노랫소리는 오래전 혜정이 남편과 거실에서 듣던 현악 연주로 변형되어 들렸다. 그것은 김동진 작곡의 목련하였다. 나는 이 연주를 들을 때마다 슬퍼. 왜 그런지 모르겠어. 혜정의 말에 남편이 말했다. 왜 슬프겠어? 우리도 언젠가는 목련꽃처럼 피었다가 지는 인생이니까 그렇겠지. 그거 말고 슬픈 이유가 있지 않을까? 혜정이 다시 묻자 남편은 그녀의 말에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죽음? 그것밖에 더 있겠니? 윙! 진수의 전기 면도기 소리가 남편의 면도기 소리처럼 들렸다. 혜정은 그 소리를 들으며 소파에 누워 자신에게 속으로 말했다. 나는 당신과 여러 번 헤어지려고 했지만 도저히 안 된다는 걸 알았어. 그건 정신적으로 당신과 이미 묶여 있었기 때문이야. 삶이 완전하다면 예술은 시멘트 바닥에 풀꽃처럼 피어나지 않을 거야. 그 틈, 삶의 틈에서, 내 상처의 틈에서. 진수의 면도기 소리가 갑자기 멈추자 그녀의 생각도 멈추었다. 그리고 잠시 후 세면바닥에 샤워물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동시에 철커덩 비가 퍼붓고 기차가 떠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은수역에서 진수는 권생 영무원 복장을 입고 우산을 든 채 우두커니 서서 혜정이 떠나가는 기차를 한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기차 안에서 묻고 있었다. 당신은 왜 항상 먼 곳에서 나를 응시하는 거야? 당신도 당신의 갈 길이 있잖아. 왜 결혼한 나를 놓지 못하는 거니? 그렇게도 기회를 많이 주었는데. 그러자 들고 있던 우산을 버리며 진수가 말했다. 나도 그게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니? 그냥 시간한테 맡기자. 진수는 비를 맞으면서도 또렷하게 말을 하고 있었다. 혜정은 소파에서 잠깐 졸다가 뭔가 차가운 손길에 눈을 떴다. 진수가 어느 절에 화장실에서 나와 자고 있는 그녀의 티 속에 얼굴을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그녀의 남편은 단 한 번도 이렇게 한 적이 없었다. 형기는 어디에 있든 철저히 장소를 구분했다. 식탁은 밥만 먹어야 하는 장소이고 거리는 길만 걷는 곳이다. 형기에게 길은 연인이 함께 서서 키스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는 혜정이 식당에 들어가 밥을 먹거나 다 먹은 후에도 책을 펴거나 신문을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이 순간 만약 남편이었다면 거실이 아니라 침대에 가서 자라고 했을 것이다. 진수가 차가워진 몸으로 그녀의 몸을 감을 때 혜정은 분명 길차가 철커덕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기차는 서울로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는 떨어진 꽃을 자신의 젖은 손등에 올려놓듯 그녀의 마음을 하나씩 따서 자신만이 아는 그늘진 숲속 호수에 띄었다. 그러자 꽃은 빙그르 돌면서 움직였고 어딘지 모르는 중심을 향해 깊게 깊게 가라앉았다. 그렇게 여러 번 꽃을 호수에 던진 그는 어느새 그만두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그늘에 앉아 이마를 닦았다. 혜정은 기차가 사라지고 휑한 철로 위에 햇빛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환상을 보았다. 그녀는 혼자 역에 서서 서울로 가는 철로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날카롭고 반짝이는 철로 위에 자신이 깔려있는 영상을 보았다.
그녀는 죽고 싶었지만 실제로 죽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충만함과 행복감으로 차 있었다. 기차가 자신을 밟고 간다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았다. 그녀는 별로 여한이 없다는 것이 이런 기분인가 하고 환상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았다. 그녀가 볼 때 또 다른 그녀는 평온하였다. 그녀는 심지어 긴 철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기차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전화를 걸었으나 혜정은 하루 더 고향에 있다 간다는 문자만 주었다. 그녀는 두름을 삶고 압력솥에 닭과 함께 밤, 대추, 약초 등을 넣고 푹 고았다. 그들은 압력솥이 다 되었다고 딸랑거리는 소리를 내자 김을 빼고 거실에 앉아 삶은 닭을 소금에 찍어 먹으며 떠들었다. 별 얘기도 없지만 혜정의 마음은 늘 편했다. 진수는 일어나 자신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하였고 혜정은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 남편이 고쳐준 소설을 수정했다. 진수는 설거지를 마치자 거실에 앉아 코미디 프로를 보며 테니스 라켓을 가져와 손질을 했다. 혜정이 오지 않았다면 진수는 마을 동네 코트장에 가서 운동하러 나온 사람들과 테니스를 쳤을 것이다. 혜정은 남편이 표시해 놓은 부분을 다 고치고 읽어보았다. 그런데 사파 하나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다시 고쳐야 하나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진수를 부르려고 방문을 열었다. 진수는 턱을 괴고 옆으로 누운 채 코미디를 보고 웃고 있었다. 라켓이 바닥에 내둥댕이 쳐져 있었다. 그 모습을 보자 혜정은 말문이 열리지 않았다. 도로 털썩 의자에 앉았고 컴퓨터에 띄운 소설을 보다가 두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그러더니 서둘러 벽에서 옷을 내렸고 가방 안에 옹거지를 쑤셔 넣었다. 그녀의 손이 덜덜 떨렸다. 고무줄을 머리에 묶으면서 빠르게 나오자 모로 누워있던 진수가 올려다보며 몸을 일으켰다. 지금 이 시간에 어디 가는 거야? 서울에 가야겠어. 왜? 내일 일찍 가. 전화했다면서. 혜정은 급히 신발을 신었다. 진수가 달려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왜 그래 갑자기? 가야겠어.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모르겠어. 이거 놔. 빨리 가서 고쳐야 한단 말이야. 혜정은 그를 뿌리치고 계단을 내려갔다. 진수가 쫓아내려가 계단 한가운데서 혜정을 붙잡았다. 왜 이래? 잊어버리기 전에 고쳐야 한단 말이야. 내일 일찍 가. 표 끊어놓았다니까. 아니. 당장 택시 타고 올라갈래. 혜정이 밖으로 뛰쳐나갔다. 진수는 그녀를 쫓아 달려갔다. 지금 서울 못 가. 어둠 속에 나오자 혜정은 그제서야 이곳이 시골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혜정은 오도 가도 못하고 가방을 든 채 우두커니 서 있었다. 진수가 다가가 그녀를 껴안았다. 죽고 싶어. 혜정은 작은 소리로 흐느끼며 말했다. 그가 돌아가자고 했으나 혜정은 꼼짝도 하지 않고 흐느끼기만 했다. 그럼 산책 좀 하다 갈까? 진수는 혜정의 가방을 걸어주더니 자신의 어깨에 맸다. 그는 혜정이 원하는 대로 은수역 쪽으로 걸어갔다. 불도 없어 무서울 텐데. 혜정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어제와 다르게 벚꽃이 많이 떨어져 길은 눈이 내린 것 같았다. 혜정은 어느새 기분이 나아지고 있었다. 진수는 잡았던 혜정의 손을 풀고 앞으로 걸어가더니 벚꽃나무를 흔들었다. 벚꽃이 그들의 머리로 후루루 날렸다. 그녀는 벚꽃나무 밑에 가만히 쭈그리고 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머리를 두 손으로 감쌌다. 이것은 시야.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너는 지금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시를 쓰고 있었던 거야. 대상이 무엇인지 이성적으로 바라봐. 사물의 핵심을 보라고. 주인공이 무엇을 원하고 그의 성격이 어떤지 객관적으로 보란 말이야. 객관적으로. 그녀는 진수가 다시 벚꽃나무를 흔들어대며 웃을 때에도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녀가 여태 잡으려고 했던 것은 소설이 아니라 시라는 생각이 들었다. 네가 감상에 젖어 있으면 시도 소설도 아무것도 안 돼.
순간을 잡지 말고 시간을 잡으려고 해봐. 네 응고된 삶을 줄줄이 풀어내라고. 남편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오자 그녀는 고개를 들고 일어났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갑자기 진수가 보이지 않았다. 벚꽃나무가 늘어선 길 끝과 주위를 사방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진수는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어둠이 무서워져서 갑자기 아 하고 비명을 질렀다. 혜정의 두 눈은 감겨져 있었고 머리는 뭔가를 잊으려는 듯 좌우로 흔들었다. 그때 벚꽃이 길 위에 떨어지는 소리가 아주 크게 들렸다. 마치 지상에 눈 밟는 소리가 싸락싸락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것이었다. 가만히 보니 정말 눈이 내리고 있었다. 겨울은 끝난 것이 아니라 봄 속에서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혜정은 전혀 무섭지 않았다. 그녀는 하얗게 내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밤이 눈으로 인해 밝았다. 눈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곁에 아무도 없어도 이제는 상관이 없다고 느꼈다. 차라리 없어서 더 자유로움을 느낄 것 같았다. 그녀는 눈 오는 길을 걸어서 철도 건너물까지 갔다. 건너편 역사에 노란 불빛이 보였다. 누군가가 앉아있는지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건너가려고 하자 기차가 빠른 속도로 그녀를 치고 갔다.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남편에게 당한 느낌이었다.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남편은 혜정을 침대에 눕혔던 것이다. 당신이 없으니까 꼭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더라. 우리 빨리 아기 가져야 하는데. 남편은 깔끔하게 씻고 돌아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혜정이 제대로 글을 고쳤나 프린트를 해서 들여다보았다. 다음날 아침 그녀가 일어나 보니 남편이 언제 들어왔는지 옆에서 자고 있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자신의 작업실로 들어갔다. 책상에는 밤새도록 남편이 고친 원고가 연필로 그어져 있고 뭔가 참고할 것들이 쓰여져 있었다. 원고는 완전히 난도질되어 있었다. 그녀는 원고를 보다가 힘없이 내려놓았다. 그녀가 오전 내내 새로운 소설을 구상하는데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다. 그는 한껏 들떠서 말했다. 수고했어. 당신의 작품 4월의 빛이 당선됐대. 혜정은 놀라기보다 무덤덤했다. 축하해. 나중에 내가 다시 전화할게. 남편이 전화를 끊고 30분 있다가 출판사에서 당선 소식을 알리는 전화가 왔다. 혜정은 벌써 5월달이 이렇게 지나갔나 하고 생각했다. 힘이 없었다. 감정은 바짝 말라 부서지려고 하고 뇌만 살아서 글을 쓰고 있었다. 혜정은 진수를 만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었다. 남편이 돌아왔을 때 혜정은 엄마한테 갔다 와야겠다고 말했다. 지난달에 갔다 왔는데 뭘 또 가? 이번에는 장모님이 올라오시게 해. 당신 문학상 받았으니 축하도 하고 크게 식사도 하자고. 혜정은 어머니가 퇴행성 관절염이라 자신이 가는 게 낫다고 우겼다. 형기는 혜정의 말에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기차가 은수역에 도착했다. 혜정은 몸을 일으켜 그가 서 있는 것을 확인했다. 혜정은 내리자마자 진수를 껴안았다. 나 이번에 큰 상 받았어. 그러나 진수는 웃지도 않고 그 어떤 표정도 짓지 않았다. 혜정은 진수의 태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다. 그는 혼자 역사 쪽으로 걸어갔다. 혜정이 의자에 앉자 진수는 아무 말 없이 매표소 앞 대합실 쪽을 바라보았다. 여기 왔다 가면 너는 29일을 버틴다고 했지? 나는 내가 왔다 가면 29일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 혜정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처럼 진수도 하루를 뺀 한 달을 행복하게 보내는 거라고 믿었다. 진수가 모자를 벗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혜정에게 열쇠를 내주었다. 집에 가서 쉬고 있으라고. 혜정은 욕조 속에 들어가 몸을 불리고 있었다. 오다 보니까 벚꽃이 하나도 없이 다 떨어졌더라. 그냥 평범한 가로수길이 되었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나? 그녀는 진수가 타올로 자신의 팔을 문질러 줄 때 이렇게 말했다. 이제 열매가 맺힐걸? 살살 문질러 살살. 진수는 웃으며 혜정의 등과 겨드랑이도 닦아주려고 하였으나 그녀가 간지러해서 그만두었다. 남편에게 등을 밀어달라고 하면 형기는 알아서 밀어 하며 밀어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나서 미안한지 그녀의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요즘은 바디 샤워가 좋아. 때가 저절로 사가. 외국 애들처럼 그렇게 안 밀어도 돼. 그래도 혜정은 남편이 밀어주기를 바랐다. 그렇게 가까이서 형기를 느끼고 싶었다. 때를 밀어달라는 것은 어쩌면 구시련인지도 모른다. 항상은 아니더라도 남편과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게 되면 혜정은 이상하게 피곤함을 느꼈다. 진수가 혜정의 발을 들어보라고 했다. 그녀가 욕조 밖으로 발을 내밀자 진수는 타올로 혜정의 발꿈치를 닦았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그녀의 엄마였다. 혜정은 안 받아도 괜찮다며 진수의 손에 간지러하며 웃었다. 벨이 계속 울렸다. 이상해서 핸드폰을 받았다. 혜정아, 김서방 여기 왔어. 너 어디에 있는 거야? 진수랑 같이 있니? 지금 너 어디 있냐고 난리다. 엄마, 말하고 싶으면 사실대로 다 말하세요. 저 그 사람한테 안 돌아가도 돼요. 혜정은 전화를 끊고 마저 다른 발을 닦아달라고 내밀었다. 그러나 진수는 타올을 내려놓더니 심각한 얼굴로 돌아서면서 천천히 하고 나와 하고 나가버렸다. 혜정은 베란다를 내려다보며 거실에 서 있는 진수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로 먼저 올라가라고 하였다. 곧 자신도 가겠다고. 가서 얘기하자고. 남편은 거칠게 혜정의 전화를 먼저 끊었다. 진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서 있다가 혜정을 끌어안았다. 그녀는 이 남자의 차갑고도 뜨거운 눈, 그 속에 얼음처럼 갇힌 자신을 느꼈다. 혜정은 은수역에 서 있었다. 진수는 영문 옷을 입고 뒤에 서서 혜정을 보고 있었다. 철커덕 소리를 내며 기차가 왔고 그녀는 계단을 올라갔다. 혜정은 그를 조금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언제 올 거야, 응? 진수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귀에 자꾸 그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혜정은 기차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가 플랫폼에서 그녀를 계속 바라보았다. 빨리 말해. 언제 또 올 거냐고. 다음 달. 그들은 말없이 말을 계속 주고받고 있었다. 그녀를 태운 기차가 서서히 서울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창문 밖에 있는 진수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속으로 말하고 있었다. 5일장도 가고 싶고 당신이 만한 전국 기차 여행도 함께 가야지. 태백으로, 전주로, 군산으로, 방방곡곡으로. 내 슬리퍼 버리지 마. 다음 달에 꼭 올 거니까. 아직 발 한쪽 안 닦아줬어. 기억하지? 그 말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뜨거운 것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왔다. 마치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